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진행을 맡게 된 박하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알찬 일자리 뉴스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뒤 외식업계가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햄버거, 짜장면, 삼겹살은 물론이고 일부 생필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들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버거킹이 지난 2일부터 버거와 사이드 메뉴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습니다. 햄버거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롯데리아가 제품 가격을 평균 5.8% 올린 데 이어 KFC는 5.9%, 지난달 맥도날드도 4%를 인상했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짜장면과 삼겹살 가격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짬뽕 등 일부 품목은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인상 바람은 식품업계와 편의점업계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들어 햇반과 스팸, 어묵 가격을 최대 9%까지 인상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했고, GS25는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자체 브랜드 상품 60여 개를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실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용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로비용 상승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 인상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한국GM이 희망퇴직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청자 수가 회사 측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한국GM이 임직원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천여 명의 직원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5월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외에도 부평과 창원공장 신청자를 합한 수치입니다. 이 중 군산공장은 전체 임직원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900명만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군산공장 2,000명 외에도 추가 1,000명 정도 인원을 더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한국GM이 한국 내 전체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5,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두나 문서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GM 본사가 외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GM 본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혀 결국 인위적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장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근로자들은 무급 휴직이나 전환근무 등을 요구하며 사측에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말까지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에 나섭니다. 임대료 갈등 끝에 롯데면세점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이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노른자위 자리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이를 낮추지 않으면 입점할 곳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임대료 갈등을 겪던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부분 철수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 입찰 공고를 내 롯데 대신 들어갈 새 사업자를 찾을 계획인데 과거 같으면 여러 곳이 나섰겠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임대료 27.9% 인하안을 통보받은 신라, 신세계면세점도 롯데처럼 특허권 반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손 중국 관광객까지 줄어 고객 수 대비 매출은 많지 않은데 실적과 무관하게 내야 하는 임대료는 너무 높아 내실이 없어서입니다.
롯데가 위약금 1,870억 원을 물고 철수한 이유도 올해와 내년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할 임대료가 각각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갤러리아, 두타 면세점도 시내 면세점에 주력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화해서 공간을 많이 할애해 주는 것도 우리나라적인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폭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매출 대비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등 조건이 맞아야 업계 2, 3위 신라와 신세계 사이에 입찰 경쟁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매출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조건을 놓고 공항공사와 면세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가정에서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가량을 보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를 기르는 1,119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 보육 비용은 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총 교육 보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어학원 등에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과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출되는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폐지했지만 30대 구직자의 취업 사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30대 신규 취업자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만 3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1년간은 6만 3천 명으로 1만 명, 13.8%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중 30대의 비중도 22.9%에서 19.4%로 줄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에 달한 반면 회사가 노력한다는 답변은 41%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 관계에 대한 강습이나 연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에서 30%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복 조치가 좀 완화되나 싶었는데 이 업계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하자 다음 달 곧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중국인 관광객 수는 800만 명대에서 417만 명으로 반토막 났는데 올해 들어서도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5조 원가량 증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당국의 표적이 돼 약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롯데마트는 중국 점포의 90%가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1조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보다 끝내 6개월 만에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의 15%도 되지 않았고 임대료가 비싼 인천공항 사업권 4개 중 3개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롯데뿐 아니라 화장품과 식품업계 등도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부진으로 업계 1위 자리를 LG생활건강에 내줬고 중국 오리온은 매출이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사드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사업 다변화와 신시장 공략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도는 등 저출산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악으로 치닫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을 기록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부터 작년까지 17년째 이어졌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돈만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 교육 등 분야를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손질해 저출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저출산 문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거주, 교육 3대 요소를 동시에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역 전쟁이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국의 손해가 되면 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양광과 세탁기, 철강 등 지금까지 거론된 것 외에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실화됐을 때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초고강도 규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강력한 수입 규제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방위적 통상 압박도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어떠한 품목이든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본다면 무역 전쟁을 벌여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계속 높여갈 경우 관련 산업에 치명타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 그 조치를 취한 그 품목이 국한하지 않고 또 우리 주력 품목에까지 확대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는 분명히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그런 요인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까지 대외 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핫키워드 진행을 맡게 된 안치용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공식 취업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 안치용입니다. 실업자 수백만의 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사회적 동향을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앞으로 박하연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께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후일담이 연일 쏟아지며 올림픽의 여운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이 끝난 후 본업으로 복귀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또 다른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그 직업은 당연히 운동선수 아닌가요? 이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 운동선수였지만 외국의 국가대표 중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상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바이애슬론 경기입니다.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를 달리다가 정해진 곳에서 사격을 하는 바이애슬론은
원래 군인들의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이번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에서 남자 추적, 단체 출발, 혼성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 3관왕에 오르며 화제가 된 프랑스의 마틴 푸어카드 선수의 본업은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문 선수만큼이나 바이애슬론에 익숙한 군인인 만큼 메달을 따는 데도 유리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업이 군인인 선수는 다른 종목에도 있습니다. 미국 4인승 봅슬레이 대표팀의 네이트 웨버 선수 역시 미국 육군 특수부대 소속의 중사인데요. 웨버 선수는 같은 부대의 동료였던 저스틴 올센 선수가 봅슬레이 4인승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보고 자신 역시 봅슬레이에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라 올림픽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난 여름 니제르, 카메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올림픽 준비를 게을리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달리고 군용 차량을 미는 것으로 훈련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군인으로 활약하는 선수가 많은가 봐요. 네, 하지만 다른 직업을 가진 선수도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요. 여자 선수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7번 참가한 독일의 클라우디아 페우슈타인 선수의 직업은 경찰이라고 합니다. 무려 46살의 나이로 참가해서 불행하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을 제치는 독일 선수가 나올 때까지 은퇴 계획은 없다고 밝힌 불굴의 도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메달을 딴 캐나다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메간 아고스타 선수 역시 밴쿠버 경찰청 소속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휴직계를 제출하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본업이 경찰인 여성 선수가 2명이나 있다니 놀라운데요. 이 경찰로 활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국가대표로 선발됐더니 대단한 능력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주력이 아닌 종목에서 메달을 석권한 선수도 화제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스키, 스노보드 종목을 동시에 석권하며 체코 영웅으로 떠오른 에스터 레데츠카 선수. 하지만 그녀의 원래 주 종목은 스노보드라고 하는데요. 경험 삼아 출전한 스키 대회에서 소치 올림픽 챔피언인 오스트리아 안나 파이트와 미국 스키 여제 린지 본을 제치고 스키 부분에서 먼저 금메달을 땄죠. 네, 기억나요. 이 유력한 우승 후보도 아니었는데 신기록까지 세우며 우승을 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문 스키 장비도 없어서 친구의 스키를 빌려 타고 우승하는 이변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도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메달 자체를 예상하지 못해서 화장을 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장에 고글을 그대로 쓰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빌려 탄 스키로 그것도 신기록까지 세우며 우승을 했다니 이 다음 동계올림픽 때 제대로 된 장비로 다시 출전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록이 기대되는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잡 선수들이 가장 많은 종목은 바로 컬링입니다. 영미, 갈릭걸즈, 안경 선배 등 다양한 패러디를 배출하며 올림픽 신화를 이끌어낸 컬링은 사실 외국에서도 비인기 종목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본업이 따로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덴마크 남자 대표팀의 경우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레스토랑 사장, 소프트웨어 개발자, 재무설계사, 항공기 기술자, 정보기술 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 여자 컬링 선수들 역시 체육진흥기관의 홍보고문, 디자이너, 간호사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요. 스위스 여자 컬링 대표팀의 에스더 노엔슈만더 선수의 직업은 고소득 전문직에 속하는 회계사로 컬링을 안 했더라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회계사가 됐을 것이라는 재치 있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컬링하면 인터넷 화제가 된 미녀 선수, 일본의 후지사와 사츠키 선수가 있잖아요. 이 후지사와 선수 역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후지사와 사츠키 선수는 일본 여성 컬링 대표팀의 주장일 정도로 실력이 대단하지만 경기가 없을 때는 기타미시에 있는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평범한 회사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잡을 가지고 있는 일본 선수는 또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고 이상화 선수와 아름다운 우정을 보이며 박수를 받은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 역시 경기가 없을 때는 아이자와 병원의 스포츠 장애 예방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재활을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후원을 목적으로 전격 채용된 건데요. 이번 경기 역시 장기 출장 형식으로 휴직계를 내고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림픽이라고 해서 긴장된 모습이 드물었던 건 이처럼 본업이 있음에도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참여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선수들의 직업 이야기를 들으니 작은 메달에도 기뻐하던 외국 선수들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스포츠맨으로서 진정 올림픽을 즐긴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 메달과 관계없이 열심히 싸워준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본업은 영원한 국가대표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